인생 이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2024년 11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낡은 고시원 건물의 3층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곰팡이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 이곳은 최민재가 1년째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 번호 307점, 3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 그리고 옷걸이가 전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24시간 편의점 간판이 번쩍였습니다. 밤 11시, 최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딸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 최수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 꽃다발,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신랑 강우진. 6개월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민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회사에서 횡령범으로 찍혀서 결혼식에 오시면 우진이네 집안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요. 딸의 전화를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알았다, 행복해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주병을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병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액자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8세,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한화학 상무이사였습니다. 연봉 2억 5천만 원,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수입차 한 대,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피아니스트로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서울대, 음대를 나와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민재가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아내 없이 홀로 키운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수아가 5살 때 아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회사와 딸 두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경제신문이었습니다. 한화학 최민재 상무, 횡령 혐의로 해고, 회사 자금 50억 원 빼돌려, 경찰 수사 중. 민재는 신문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사 박태준 부회장의 횡령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최 상무, 이건 당신 짓이야. 증거도 다 있어. 당신 계좌로 돈이 들어갔잖아. 박태준은 교묘했습니다. 민재의 개인 계좌로 회사 자금을 흘려보냈습니다. 민재의 전자서명을 해킹해 위조했습니다. 심지어 민재가 자주 가던 호텔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찍힌 합성사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민재를 해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후였습니다. 업계에서 민재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11억에 낙찰됐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니
3억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수아의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니,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거절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진이네서 다 준비해 주신대요.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횡령범의 아버지를 가진 것이 창피하다는 것을. 남은 돈은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는 37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면 2만 원이 남았습니다. 민재는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9,860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115만 원.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컵라면, 김밥, 삼각김밥. 하루 식비는 5천 원 이내로 맞췄습니다. 옷은 1년 전 것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닳아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작은 컨설팅 회사 차렸어. 잘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딸이 걱정할까봐. 딸의 새 출발에 짐이 될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받았습니다. 혹시 일자리 제안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최민재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철호입니다. 특전사 707특임대 3기. 기억하십니까?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707특임대. 20년 전 민재가 군 복무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입대해 특전사에 배치됐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철호야? 김철호? 20년 만이네. 네,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전화한 전우가 당장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따님 일입니다. 민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을지로 오래된 카페로 오십시오. 꼭 오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말해. 수아가 다쳤어? 무슨 일이야? 형님, 진정하십시오. 따님은 지금 안전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김철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위험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교통사고? 아니면 남편과 문제가 생긴 걸까요? 민재는 당장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수아는 일찍 자는 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고시원 천장은 낮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밤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러갔지만 민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아가 사고를 당했나? 남편 강우진이 바람을 피우나? 아니면 병에 걸린 건가? 새벽 5시, 민재는 일어나 세면대에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8세의 남자.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50대처럼 보였습니다. 1년 사이에 머리에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민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전 특전사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날카로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딸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자신이 나설 것입니다. 횡령범이든 아니든 무일푼이든 아니든 아버지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민재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을지로까지는 지하철로 40분이 걸렸습니다. 10시 약속이지만 지금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고통이었으니까요. 고시원 계단을 내려가며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기다려, 수아야. 아빠가 간다. 오전 9시 30분. 을지로 오래된 카페. 민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식은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프리랜서 1명, 책을 읽는 대학생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낡은 벽돌벽, 오래된 나무 테이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민재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9시 55분.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 178cm, 단단한 체격, 짧게 자른 머리. 김철호였습니다. 민재는 손을 들었습니다. 철호가 민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형님. 앉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철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철호야. 네, 형님. 20년 만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사설 탐정 일을 합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녁 후에 경찰 특공대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철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민재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왼쪽 뺨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광대뼈 부분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3일 전입니다. 철호가 사진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수아의 팔뚝이 보였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아의 팔을 세게 잡은 흔적이었습니다. 민재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랬어? 강우진이 그 새끼가? 네, 확실합니다. 철호는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11월 5일 밤 11시 32분. 강우진이 수아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을 열며 안으로 밀어넣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희미하게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됐습니다. 증거가 더 있어? 예. 철호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계도였습니다. 강우진은 박태준 부회장의 조카입니다. 친조카입니다. 박태준의 여동생 박미선이 강우진의 어머니입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럼, 예. 형님을 해고시킨 박태준이 조카 강우진을 따님에게 접근시킨 겁니다. 왜? 무슨 이유로? 철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300억을 숨겨뒀다는 소문이 재벌가에 돌고 있습니다. 민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한테 그런 돈 없어. 나는 깨끗하게 일했어. 저도 압니다, 형님. 하지만 박태준은 믿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형님이 해외로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아를 인질로 잡은 거야? 맞습니다. 따님을 통해 형님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진이 수아에게 접근한 것, 급하게 결혼을 추진한 것, 그리고 자신을 결혼식에서 배제한 것,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철호야, 근데 넌 어떻게 이걸 알았어? 누가 의뢰한 거야? 철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따님이 의뢰했습니다. 뭐, 한 달 전 따님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아가 왜 나한테는 말 안 하고 형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 상황이 어려운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혼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그 사실이 민재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더 있습니다. 철호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고급 오피스텔 서재 사진이었습니다. 벽면에 수아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 입은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 오스트리아 유학 시절, 피아노 연주회까지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이건 어디야? 박태준의 개인 오피스텔입니다. 민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미친 박태준이 따님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입니다. 조사 결과 7년 전부터 따님을 지켜봐 온 것으로 보입니다. 7년이면 수아가 18살 때잖아. 예, 그때부터입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어떻게 진정해? 45살 늙은이가
18살 여자애를 7년 동안이나.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혐오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박태준의 최종 목표는 따님입니다. 강우진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강우진에게 도박빚 3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박태준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대가는 따님을 학대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숨긴 돈을 찾아내는 것. 민재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박태준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형님,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내 딸이 지금 맞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철호가 민재를 다시 앉혔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닙니다. 철호는 명함 2장을 꺼냈습니다.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합니다. 서민석 기자입니다. 조선타임즈 탐사보도 팀장입니다. 3년간 박태준을 추적해왔습니다. 민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날 도와준다고? 예. 우리 넷이 팀을 이룹니다. 형님은 따님을 구하고 저희는 박태준을 무너뜨립니다. 언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일주일은 너무 길어. 수아가 그동안 또 맞으면 어떡해? 형님,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따님이 더 위험해집니다. 박태준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철호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알겠어. 일주일. 그 안에 끝내자. 감사합니다, 형님. 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수아한테 전화해도 돼? 안 됩니다. 강우진이 따님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내역도 확인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따님과 연락할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형님, 저는 형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20년 전 훈련 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실수로 낙하산이 안 펴졌을 때 형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어. 아닙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 주소로 오십시오. 한지은 변호사와 서민석 기자를 만나십니다. 철호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주소였습니다. 카페를 나선 민재는 한강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맞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45살 변태가 18살 때부터 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시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300억 때문에 민재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1번, 2번, 3번. 손가락 마디가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위험해.
내가 지켜야 해. 도와줘.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 묻은 손을 한강물에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상처를 감쌌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박태준을 무너뜨리고 강우진을 감옥에 보내고 수아를 구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구로구 고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철호가 있었고, 변호사가 있었고,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 자신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특전사에서 훈련받았던 그 남자. 지금은 고시원에 사는 편의점 알바생이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태준, 강우진, 기다려라. 내가 간다. 민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초구 법률사무소. 민재는 10층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깔끔한 테이블, 가죽 의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1년 전 자신이 다니던 회사 회의실과 비슷했습니다. 김철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형님, 소개하겠습니다. 한지은 변호사님입니다. 35세쯤 보이는 여성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최민재 씨, 반갑습니다. 따님 일로 많이 걱정하시죠? 네, 변호사님. 도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지은은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수아의 상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님의 상처를 분석했습니다. 왼쪽 광대뼈 골절 의심, 늑골 타박상, 팔뚝과 허벅지에 다수의 멍,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흔적입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개월이요? 예. 결혼 직후부터로 보입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6개월 결혼 생활 중 절반을 딸이 폭력에 시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따님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수아를 설득하면 되잖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두려워합니다. 보복이 무서운 거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민석 기자입니다. 42세쯤 보이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 피곤한 눈빛. 오래 취재, 현장을 다닌 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타임즈에서 탐사보도를 담당합니다. 박태준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서민석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태준의 비리 목록입니다. 첫째, 회사 자금 200억 횡령. 둘째, 마약 투약 전력 오해. 셋째,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넷째, 증거 조작 및 위증. 화면에는 증거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80% 정도입니다. 나머지 20%가 문제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결정적 증거요?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장면, 마약 투약 장면, 그런 것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최민재 씨 덕분에 한 가지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제가요? 예. 박태준이 당신을 모함한 그 수법이 패턴입니다. 제가 추적한 다른 피해자 3명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계좌 조작, 서명 위조, 합성 사진 모두 동일합니다. 서민석은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민재가 당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이제 패턴이 증명됐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 최민재 씨는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재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3개월. 괜찮습니다. 일단 수화부터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김철호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우진의 도박빚 내역입니다. 불법 도박장 3곳에서 총 3억 5천만 원. 이 돈을 박태준이 지난 4개월간 나눠서 갚아줬습니다. 증거는요? 계좌 이체 내역 확보했습니다. 박태준 명의의 비자금 계좌에서 도박장 운영자들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한지은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박태준의 목표는 따님입니다. 강우진과 이혼시킨 후 자신이 따님과 결혼하려는 겁니다. 25살 여자와 45살 남자가요? 예. 박태준은 심리적으로 스토킹 장애를 보입니다. 7년간 따님을 지켜봤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서민석이 달력을 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토요일 조간에 기사를 터뜨립니다. 왜 금요일입니까? 김철호가 답했습니다. 제가 강우진의 휴대폰을 해킹했습니다. 박태준과의 통화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박태준이 강우진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요? 강남 논현동의 한 룸살롱입니다. 거기서 돈 거래가 이뤄질 겁니다. 현장을 잡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강우진이 따님을 또 폭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이요? 확실합니까? 박태준이 강우진에게 이번 주 안에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돈의 위치를 알아내라는 뜻입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수아가 또 맞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최민재 씨, 진정하십시오. 한지은이 민재를 말렸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모든 계획이 망가집니다. 박태준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겁니다. 하지만 내 딸이 따님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현장을 잡아서 강우진을 체포하고 박태준을 무너뜨리는 것.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어딘가에 딸이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을 딸이. 최민재 씨. 서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께 편지를 쓰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편지요? 예. 따님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오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혼자 카페에 앉았습니다.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에게. 아빠야,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아야,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힘든 거.
아파하는 거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만. 아빠가 널 데리러 갈게. 내가 5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난 날 기억나니? 아빠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평생 너를 지킬 거라고. 그 약속 아직 유효해. 아빠를 믿어. 아빠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사랑한다. 수아야. 아빠가. 민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요일까지 4일, 96시간, 5760분. 딸이 그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민재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년 전 특전사 시절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훈련 사진, 배지, 그리고 작은 칼 하나. 민재는 칼을 꺼냈습니다. 서바이벌 나이프였습니다. 20년 동안 손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필요 없기를 바라지만 민재는 칼을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다음 날부터 민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변을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훈련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50개, 윗몸 일으키기 50개, 턱걸이 10개. 첫날은 절반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밤 김철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편지 전달했습니다. 수아가 읽었어? 예. 피아노 학원 화장실에 두었습니다. 따님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가는 곳입니다. 반응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사라졌으니 따님이 가져간 게 확실합니다. 고맙다. 철호야. 형님, 금요일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 그날 밤 11시 따님 집 근처에서 만납시다. 알겠어. 전화를 끄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민재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바이벌 나이프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더 이상 고시원에 사는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특전사 요원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아야, 내일이면 끝이야. 조금만 기다려. 민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된 면도였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다림질을 해뒀던 정장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못 나갑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민재 씨, 갑자기 그러면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밤이 더 중요했습니다. 낮 동안 민재는 수아의 아파트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상계단, 뒷문, CCTV 위치.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김철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박태준이 논현동 룸살롱으로 출발했습니다. 강우진도 30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민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나는 수아네 집으로 간다. 형님,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알겠어. 하지만 민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만약 수아가 위험하다면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밤 10시, 민재는 수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아가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는 건물 뒤편 비상계단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20분, 강우진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강우진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강우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5층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민재는 5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1년간의 편의점 생활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7호 수아의 집 앞이었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다시 비명이 들렸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런 돈 정말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애비가 300억을 어디 숨겼어. 쾅. 뭔가 부딪히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민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어깨로 채당했습니다. 쾅.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충격에 경첩이 부러지며 문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강우진이 수아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눈물과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 치워. 민재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강우진이 돌아봤습니다. 술에 취한 눈, 놀란 표정. 누구야? 내 장인어른이다. 민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20년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최민재? 내가 왜 내 딸한테서 손 떼라고 했다. 강우진은 수아를 밀쳐냈습니다. 소파 뒤로 갔습니다. 거기서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민재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해봐. 특전사 출신한테. 강우진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민재는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20년 전 훈련이 몸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팔꿈치를 꺾었습니다. 딱. 으악. 강우진의 팔이 역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골프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강우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 딸한테 손댄 대가야. 민재의 발이 강우진의 목을 눌렀습니다. 살려달라고? 넌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아빠, 그만해요. 수아의 외침에 민재는 발을 뗐습니다.
강우진이 기침을 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으로 김철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우진, 당신을 가정폭력,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딸깍,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빠, 수아가 민재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민석 기자였습니다. 최민재 씨, 기사 나갔습니다. 박태준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조선타임즈 특종, 대한화학 박태준 부회장, 횡령 200억 마약 성범죄 의혹, 현장서 체포, 검찰 수사 본격화. 기사에는 모든 증거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마약 투약 영상, 성매매 알선 증거, 그리고 마지막 문단. 박태준은 부하 직원 최민재 씨를 모함해 해고시킨 전력도 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를 다시 안았습니다. 수아야, 이제 진짜 끝났어. 고마워요, 아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민재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재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늦게 알았어. 아니에요. 아빠가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안전해. 아빠가 절대 떠나지 않을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스위스에 300억 없어요? 민재는 웃었습니다. 없어. 나는 깨끗하게 일했어. 그 돈은 박태준 놈이 지어낸 거야. 다행이에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수아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타박상과 멍뿐이었습니다. 임신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임신? 예. 따님께서 임신 4개월입니다. 민재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다행히 복부 타격은 없었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 자신에게 손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아야. 네, 아빠. 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낳을 거예요. 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민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아빠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이틀 후, 민재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한지은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최민재 씨, 재심 청구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태준의 증거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1개월 내로 무죄 판결 받으실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화학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과 보상을 원하신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딸이 더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박태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우진은 징역 5년.
민재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아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주는 횡령, 마약,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부하 직원을 모함해 인생을 파괴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박태준이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2주 후 민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최민재는 무죄, 명예를 회복한다. 법정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아가 민재를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고맙다, 수아야. 대한화학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1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민재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복직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딸과 손주를 돌볼 겁니다.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강우진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양육권은 수아가 가졌습니다. 민재는 보상금으로 목동의 3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수아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회사 안 다니시고. 괜찮아. 돈은 충분해. 그리고 이제 아빠가 할 일은 너랑 손주 돌보는 거야. 미안해요, 아빠.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1년 동안 거짓말했어. 고시원에 살면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괜찮다고 했잖아. 알고 있었어요. 뭐, 아빠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힘든 거. 그래도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으신 거 알아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빠한테 말 못했어요. 맡고 있다고. 아빠 힘들게 하기 싫어서. 민재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수아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아빠. 그날 밤, 민재는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 이제 손주도 곧 태어나. 당신도 기뻐하겠지?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명예도 회복했고 딸도 구했습니다. 앞으로 손주가 태어나면 세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2025년 3월 25일 목요일 오전 6시. 민재는 수아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빠, 아파요. 민재는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아는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통이구나. 병원 가자. 민재는 미리 준비해 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아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병원까지 15분. 민재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췄습니다. 수아가 흔들릴까 봐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아를 분만실로 옮겼습니다. 민재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7시, 8시, 9시. 분만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오전 10시 35분.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 민재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딸이에요. 그래, 우리 손주다. 민재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3.2kg.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수아가 물었습니다. 내가 지어. 민서요. 최민서. 아빠 이름에서 민자 따고 서는 서쪽 해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다. 민재는 민서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민서가 민재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가 아기 방을 정성껏 꾸며놨습니다. 하얀 아기 침대, 부드러운 이불, 귀여운 모빌. 아빠,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지난주에 내가 자는 동안. 수아는 감동해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당연한 거지. 그날 밤, 민재는 민서를 안고 거실을 걸었습니다. 민서가 잠들지 않아 보챘습니다. 수아는 피곤해 먼저 잤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야, 자장자장, 우리 아가. 민재가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20년 전 수아를 재울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민서가 점점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입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재는 민서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약속할게. 너를 평생 지킬 거야. 내 엄마도, 너도.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매일 새벽 민서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습니다. 수아는 피아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쇼팽 녹턴이네. 민재가 말했습니다. 예,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수아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수아가 돌아봤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작은 연주회가 있어요. 나가볼까 해요. 좋지. 아빠가 민서 봐줄게. 고마워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민재는
일어나 수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재는 민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수아도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그럼 너희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니? 저도 행복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맞고 욕먹고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횡령범 딸, 폭력당하는 아내, 민재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예.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부끄러운 건 맞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라는 걸. 아빠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도 포기하지 않았어. 김철호한테 의뢰한 것도 용기였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편지 보내주셨잖아요. 그 편지 읽고 힘이 났어요. 수아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민재가 쓴 편지였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펼쳐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예. 평생 간직할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유모차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내 결혼식에 못 간 거.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아빠를 초대했어야 했어요. 아빠가 힘든 걸 알면서도 너도 힘들었잖아. 그래도 아빠는 아빠잖아요. 제가 부끄러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재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이해해.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민서가 있잖아. 민서, 돌잔치는 크게 하자. 네, 아빠. 5월이 왔습니다. 수아는 작은 연주회에 나갔습니다. 민재와 민서도 함께 갔습니다. 객석은 50명 정도였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쇼팽 녹턴 2번입니다. 제 아버지와 딸에게 바칩니다. 수아의 손끝에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민재는 민서를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5살 수아가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던 모습. 아빠, 나 피아니스트 될래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1년 전 고시원에서 딸의 결혼 사진을 보며 울던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 딸은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아가 인사했습니다. 객석에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어땠어요? 완벽했어. 너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오랜만에 연주하니까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그래. 내가 다시 너답게 사는 모습 보니까 아빠도 기뻐. 그날 밤 민재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목동 아파트에서 보는 풍경은 강남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딸 다시 피아노 치고 있어.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당신도 기뻐하겠지?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 회사도 그만뒀어. 이제 가족이랑 시간 보낼 거야. 당신이 원했던 거 맞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수아가 민서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잠이 들어라. 민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수아를 재우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수아가 민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민재는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작은 카페 하나 하면 어때요? 제가 피아노 치고 아빠가 운영하고 민서는 아기 놀이방 만들어서.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정말요? 보상금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시작해요. 그래. 우리 셋이서 함께 만들어 보자. 수아가 민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감사할게요. 괜찮아. 아빠는 너희만 행복하면 돼. 민서가 잠에서 깨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재는 분유를 타러 갔습니다. 이것이 민재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대기업 상무이사도 고시원 알바생도 아닌 딸과 손주를 돌보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이 민재가 진짜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6월 어느 날 민재는 김철호, 한지은, 서민석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감사의 뜻이었습니다. 형님, 좋은 집이네요. 철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맙다. 너희 덕분이야. 저희야말로 보람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태준 사건 이후로 의뢰가 많이 늘었어요. 다들 희망을 가지더라고요. 그거 다행이네요. 서민석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최민재 씨, 기사 반응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대요. 제가 뭘, 아닙니다. 형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겁니다. 네, 사람은 건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민재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여름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수아가 나와 옆에 섰습니다. 아빠, 행복하시죠?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1년 전 오늘 기억나세요? 응, 내가 김철호한테 전화 받은 날이지. 그날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아빠가 저를 구하러 오셨잖아요. 당연한 거였어. 아뇨.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어요. 수아가 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나도 사랑해, 수아야. 민재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 1년 전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도 지위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수아야, 네,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오래오래. 네, 아빠,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깨어 있었습니다. 방긋 웃으며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민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세상은 때로 힘들고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할아버지가 증명했어. 민서가 깔깔 웃었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이것을 위해 싸웠고 이것을 지켰다고. 창밖으로 여름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